자, 오늘 또 어떤 이슈도 가져오신지 보죠. 네. 5,300선을 그래도 살짝 지키면서 마무리는 어제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쁜 건 아닌데 그때도 좀 상방이 확실히 좀 막혀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뭐 며칠 안 됐거든요. 약간 조정받은 지는. 근데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면 마이크론이 지금 고점에서 한 15% 정도 밀려 있거든요. 오늘도 떨어졌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이랑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군들이 좀 약간 많이 흔들렸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어제 보니까 조선도 좀 많이 흔들리고 방산도 좀 흔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약간 뭐 진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쉬어가야 이제 더 높이 갈 수 있는 거긴 한데 오늘도 일단 미국 시장의 어떤 뭐 올라고 내려갔던 종목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시장인 사실 뭐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되게 재미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물론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특히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부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펀더멘털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주력 섹터인 조방운전이나 뭐 자동차나 뭐 괜찮잖아요. 이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올랐으니까 우리도 이제 올라야 되겠다.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많이 올라서 조금 더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5,300만 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시장이 일단 너무 기대치가 높고 오늘 시장 뭐 지수가 하루에 4% 올라가는 게 좀 이제 놀랍지 않은 지수가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더 위쪽으로 쳐주려고 하면은 명분이 필요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제 등수가 낮았던 학생이 10등, 뭐 15등 올리는 건 사실 껌이잖아요. 등수가 낮은 학생들은. 네. 근데 5등 정도 하는 학생이 4등, 3등, 2등 이렇게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학교로 따지면 그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확 올라오는 거는 그동안 워낙 저평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대만까지 제꼈으니까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잠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좀 안 되니까 시장이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주말까지 하면 5일짜리 연휴긴 하니까 거꾸로 얘기 다 조금 더 그러면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좋은데 왜 상방이 막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상방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숨고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여기에서 준비한 부분이 하이닉스는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삼성전자. 네네. 거기서 얘기를 좀 더 풀어보죠. 자, 좋습니다. 사이드카 3번 널뛰는데 연휴 전 주식 팔까 말까. 이게 변동성이 정말 커지면 사실 투자자들은 마음은 좀 불안하죠. 네. 일단 뭐 다른 기사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했더라고요. 손자들 세뱃돈 줘야 되는데 주식 좀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표현을 하는데 오늘 팔아야지 금요일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빅 이벤트가 좀 있죠. 일단 17일 날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나오고 오늘 나왔어요, 소매 판매. 나왔나요? 좀 예상치가 0.4% 플러스였는데 그냥 제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케빈 에셋이 그거는 이제 그 작년 말 거 12월 달 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치가 오늘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고 또 뭐가 또 있나요? 뭐 1월 달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FOMC 그 회의록이 일단은 18일 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교체를 한다 손 치더라도 사실 이 표로 따지면 뭐 어차피 똑같은 한 표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 표죠. 이사들이랑 그래서 연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중요해서 이 의사록이 회의록이라고 해야 돼요. 회의록이 이제 우리 연휴 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한번 좀
굳이 지금 미래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손주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사실은 이제 연휴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연휴가 길다 이것도 있긴 한데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연휴를 이렇게 보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굳이 뭐 지금 사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 해서 뭐 괜찮은 종목 갖고 있는 삼성전 SK하이닉스 갖고 있는데 굳이 팔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좀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제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연휴 앞두고는 뭐 당연한 네, 부분이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조 던진 외국인이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솔루션, 셀트리온은 샀다. 네, 어제는 네. 예. 네. 이번 달만 외국인이 10조를 팔았죠. 올해가 아니라.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1등입니다. 1등인데 무슨 1등이냐면 2월 달에 가장 많이 산 그 주식이 이제 외국인들이 두산에너빌리티가 1등이고 셀트리온은 올해 제일 많이 산 주식 1등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최근에 그냥 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 10조를 팔았다라고 하지만 이 10조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은 그냥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을 그렇죠. 올해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10조를 던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저라도 이제 뭐 팔 것 같습니다. 이익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뭐 예. 이익 실현하면 만약 외국인들이 100조를 갖고 있다. 그럼 한꺼번에 뭐 100조를 다 팔지는 팔 않잖아요.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우리 한 10%만 좀 그렇죠. 팔아놓고 다시 한번 좀 추이를 보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작년에 8월부터 그런가요? 재작년이었나? 하여간 그렇죠. 재작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주구장창 팔고 막 그렇게 팔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4,600 정도서부터 매수가 약화가 된 거는 뭐 사실이긴 네. 합니다. 돈 많고 젊을수록 미국 증시행. 이거는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자산 70-80% 해외로 이거는 좀 기사를 좀 봐야 되겠네요. 무슨 내용인지. 500만 원 이하의 약간 소액 계좌는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 평균적으로 미국 쪽 자산이 해외인데 해외 자산이 96%가 미국이니까 해외 자산이 한 60% 정도 대인데 30대에서 3억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70% 후반대, 정확히 한 76.7%인가 집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쪽 자산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집계가 됐고요. 뭘 많이 갖고 있냐면 과거에는 좀 약간 그 종목들로 갖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ETF나 ETN 쪽으로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ETN은 좀 약간 위험도가 있으니까 좀 약간 뭐 나름대로 좀 접근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분들은 좀 약간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국내 주식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수익률도 나왔어요? 수익률은 국내 수익률을 못 쫓아가고 있다. 네. 왜 젊고 돈 많은 사람, 뭐 제목대로만 가보죠. 왜 돈 많고 젊을수록 미국 증시행일까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또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뭐 30대 분들이 주식 투자 해봤자 뭐 얼마나 오랜 기간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 시작하신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경험을 해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하방을 보는 이제 그 인버스 레버리지를 많이 사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러다 말겠지가 사실 이게 몸에 이제 익은 겁니다. 이러다 말겠지.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면은 지금 무지성으로 엄청난 순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도 코로나 때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질 때 사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급락이 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오히려 더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급락 시에 주식이 싸졌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는 게 바로 코로나 때 어떤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절대 안 그랬거든요. 예, 아직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가야죠.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는 게 뭐 지수가 막 많이 올라가냐 이 부분을 떠나서 좀 이렇게 좀 미국 시장 분위기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려면 조금 많이 바뀌어야죠.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멉니다. 네. 코스피 5천 넘었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대한민국 증시가 뭐 환골탈퇴 아직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떨어졌다가 본전이 오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본전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 이 얘기 이제 바로 가보죠. 네. 앞서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얘기. 이게 비메모리라고 그러면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합친 시스템 건데. LSI 네. 그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는 하이닉스는 갖고 갈 수가 없고 삼성전자가 그렇죠. 이제 유일하게 그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요. 올해 4분기 비메모리 부분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전망을 한다. 사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미국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파운드리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미국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니네 중국에다가 이거 칩셋 AI 칩셋 만들어주지 마 해갖고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두였었거든요. 근데 바이두가 작년 2분기에 출하가 정지가 됐어요. 아예 이제 뭐 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작년 2분기 때 굉장히 적자가 좀 컸었었는데 그 후로 그다음에 이제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이제 다음에 나올 그 갤럭시 27에 들어갈 엑시노스 2700과 관련돼서 점유율이 이제 50% 이상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랑 지금 섞어서 쓰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올해 나오는 올해 2026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27은 올해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올해가 26이죠. S26이 올해잖아요. 그래서 엑시노스 2600 얘기가 그래서 예. 네, 제가 나왔던 잠깐 건데.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2600이에요, 2700이에요. 2700. 이거는 그럼 내년 거네, 네.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일단 그 테스트 업체들의 뭐 두산 테스트나 이런 쪽이 굉장히 수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 영업이 올해 이제 3조 6천억 적자를 볼 건데 내년에는 이제 흑자 턴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 평택 팹에 4나노 팹이 지금 거의 뭐 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왜 삼성 파운드리가 갑자기 풀로 돌아가냐? 가장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게 HBM4 베이스 다이를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스 다이를 거기서 만드는구나. 네, 그리고 4나노에서 만드는 것은 일단은 뭐 테슬라 것도 거기서 좀 만들고 퀄컴 스냅드래곤도 거기서 만들긴 하는데 지금 베이스 다이 HBM4 이제 엔비디아 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풀로 지금 파운드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2나노죠. 엑시노스 2700과 관련돼서는. 이건 2나노고. 네, 그 다음에 8나노도 있긴 한데 8나노에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다고 엔비디아 그 AI 칩셋이 아니라 이제 그 닌텐도에 들어가는 닌텐도 GPU를 이제 8나노에서 만들고 인텔 이제 단일 칩셋도 그 PCH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8나노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자동차 반도체도 8나노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계속 뭐 약간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램프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동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공장은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게 고정비는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자가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소 70% 이상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엑시노 2700 SF 이 P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2나노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제 2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SF2P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공정 수율 개선으로 이제 점유율 확대가 되고 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26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유율이 25% 수준인데 수율이 지금 절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웨이퍼 반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2700에서 이걸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삼성 파운드리 시스템 합쳐서 흑자 전환한다는 게 진짜 뭐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메모리가 이제 올해 매출이 이제 30조 1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적자는 이제 날 것 같습니다. 10% 정도 적자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1조 8천억 나왔던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턴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삼성전자라는 게 또 조금 더 다른 거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올해 삼성전자 이제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건 매출 500조, 영업이익 173조를 추정을 한다. 이렇게 대단한 실적입니다. 네.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메모리 대부분인 거잖아요. 다 합쳐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메모리 쪽 조금 더 봐야죠. 삼성전자 매출 구조가 메모리가 한 60, 그다음에 비메모리가 20, 나머지가 이제 20이거든요. 전자 쪽이나 휴대폰 쪽이. 이제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만 그 트렌드 포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초록색은 이제 메모리 쪽에 전체 메모리 글로벌 시장의 성장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파운드리의 성장인데 파운드리는 지금 뭐 TSMC나 삼성전자는 당장 공장의 어떤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캐파 증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유지만 해도 괜찮은데 일단 파운드리 쪽은 꾸준히 오르네요. 네,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네. 올해 좋아질 것이다. 전체 매출 기준으로 메모리는 뭐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합쳐서 작년 대비해서 130% 2배가 넘는 부분들이 좋아질 것으로. 저거는 결국 가격이 P가 올라가서 그런 거죠. Q보다는. 메모리 같은 경우. 그렇죠. 뭐 이게 공급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공급도 증설하고 뭐니까 조금씩 늘겠지만 결국은 P가 좀 워낙에 압도적으로 오르니까 저렇게까지 매출이 메모리 쪽 매출이 파운드리 매출을 저렇게 되면은 뭐 거의 뭐 2배가 뭡니까? 한 2배 반쯤 되겠네요. 저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멘텀인데 이제 그걸 또 삼성전자가 그동안 정말 고치거리였던 비메모리 쪽에서 올해를 기점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관심주 가볼까요? 코텍. 여기가 그 디스플레이 뭡니까 그죠? 그 모니터? 카지노용 모니터 만드는 회사. 네, 맞아요. 이거. 네. 뭐 산부인과 가서 이제 초음파 이렇게 아기들 이렇게 볼 때 그 모니터도 여기서 거기도 여기서요? 그 모니터 산업용 모니터 전 세계 1위입니다. 굉장히 싸고 얼마 전에 한번 좀 퍼포먼스가 나왔었는데 시장 조정기 때 좀 한번 담아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카지노용 모니터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의료 장비 쪽 여러 가지 산업용으로 쓰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서 우리가 그거 뭐 10,000대 만들려고 이걸 뭐 개발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모니터들 대부분 코텍이 만들고 그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5년도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377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 뭐 2천억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00 가까이 나왔는데 재무도 진짜 좋습니다.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예요. 네, 재무도 진짜. 좋고 전년 대비 60% 정도 증가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카지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코텍은 계속적으로 돈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카지노 모니터는 이 회사가 거의 다 뭐 독점일 거예요, 진짜. 일단 전자칠판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적자가 나와갖고 바로 이제 사업 접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생산 기지를 이제 베트남 쪽에서 많이 비중을 높여서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유리하니까 일단 절감, 원가 절감 성공했고 지금 퍼6 PBR 0.5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이라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화려한 종목은 아닌데 시장에서 막 되게 막 뭐 이런 종목은 아닌데 되게 재무주도 탄탄하고 돈도 잘 벌고 안정적이고 좋게 말해서 시장에서 이제 뭐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비교군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차트 보죠.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윌리엄 오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내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윌리엄 오닐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이제 컵 앤 핸들. 그렇죠. 딱 그거네요. 정말. 커피 잔에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핸들. 이제 윌리엄 오닐이 가장 좋아하는 기술적 분석 패턴인데.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 그게 주봉으로 기준으로 하는 거죠. 뭐 일봉도 되고 주봉도 되고 그걸 구분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컵앤핸들 만들었습니다. 지금 딱 그 손잡이 위로 딱 올라가려고 하는 딱 그 타이밍이네요. 그래서 이제 정권적 항상 오면은 밀리는 자리가 이 10,000원대였었는데 지금 현재 한 7.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돌파를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부터 보죠. 네,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기사로 보고 그래서 저도 일부러 또 들어가서 찾아봤죠. 주가. 그랬더니 급등을 했더라고요.
저는 현대차가 로봇으로 움직일 때 LG전자가 왜 안 가나 의문이었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말도 맞아요. 네. 사실은 로봇 쪽에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분 투자하고 이렇게 네. 했던 데가 LG가 먼저거든요.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베어 로보틱스. 거기는 아예 인수도 네.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LG가 이제 AI에 사실 왜 이거를 좀 약간 언론에 많이 노출을 안 시키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엑사원? 네, 그렇죠. 엑사원이 지금 정부 소버린 AI 그거는 엑사원이 1등이에요. 엑사원 패스라고 이제 암 진단에서 전 세계 1위를 얼마 전에 또 그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엑사원의 AI 기술을 의료 쪽에 접목을 해서 엑사원 패스라고 따로 있는데 그게 엑사원 뭐 AI 진단하는 거예요. 네, 암 진단을 하는 건데 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야, 그러면 그거는 지금 왜 그런 거 진단하는 의료 AI 기업들 많잖아요. 엄청 상장사들. 많죠. 네. 거기보다 훨씬 나은 거네. 원래 AI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처음에 나오고 AI 관련주들 찾느라고 분주했을 때 가장 처음 오르고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의료 AI였었거든요. 진단 쪽 관련돼서. 진단 쪽에. 네. 그렇게 우리가 좋은 보통 게 뭐 있는데. 은행, 뭐 병원에서 얘기할 때 이제 방사선과 뭐 이런 거 얘기할 그렇죠. 때 MRI 찍고 그런 거 네. 분석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지금 뭐 어떤 유전자 분석하는데 2주 걸리는 거를 뭐 1시간인가? 뭐 몇 분 만에 끝낸다라고 하니까. 근데 LG전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적 얘기도 같이 나왔는데 LG전자 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HS, MS 두 가지가 있는데 HS는 HS는 이제 홈 솔루션입니다. 가전인데 가전이고. 이게 이제 미국 관세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미국 쪽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제 좀 약간 성장을 1분기 때 견인을 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요즘에 미국 돈 있는 사람들이 LG 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이거 되게 좋아한대요. 네, 시그니처. LG 냉장고랑 와인 이거 컬러 와인 냉장고 2개 사면 한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냉장고 2개에. 네. 그리고 이제 HS 부분은 이제 흑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MS는 이제 적자였는데 MS는 이제 미디어 엔터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TV 가전 모니터 쪽에.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이 올해 이제 그 흑자로 1분기서부터 턴을 할 거라는 예상. 그다음에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워낙에 좋기 워낙 때문에 원래 뭐 세계적인 네. 그래서 실적 로봇 합쳐서 제가 봤을 때 현대차만큼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합니다라면 왜냐하면 합니다만은, 현대차도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주가가 더블 이상 된 거잖아요. 그럼 LG전자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포텐셜이 굉장히 이미 많이 있는 회사인데 네. 별로 안 알려져서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네. 주가가 사실은 계속 10만 원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CES에서 이제 뭐 클로드라고 로봇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선을 보였다라고 해야 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지금 현재 BMW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규어 AI 네. 로봇이 그릇 정리하는 거 혹시 한번 보셨어요, 영상? 네, 봤어요. 거기서 그 이제 손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식기 세척기에서 그릇을 꺼내서 위에 이제 싱크대에서 이제 넣어서 혼자 정리를 하는데 식기 세척기는 보통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발로 닿더라고요. 사람처럼.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한데 발로 우리나라 닿다가 집사람한테 걸리면 혼나요. 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한테 좀 약간 아쉬운 점은 진짜 좀 중국이나 어떤 뭐 미국 로봇들처럼 이제 걸어 다니는 거를 한번 좀 선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LG도 CES에서 발표한 거는 선보였던 거는 이제 밑에는 바퀴죠. 바퀴고 웬만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뭐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중에 다 바퀴입니다. 실제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 아직 한 번도 선을 보인 적이 없어요. 기술력의 한계 아닙니까 아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LG전자는요 어제 사실 급등한 거를 보면서 한번 좀 관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CS 2026에서 아틀라스처럼 화려하지는 않은데요. 확실하게 그 아틀라스는 산업용이잖아요. 공장용이잖아요. 근데 LG전자는 확실하게 처음부터 컨셉이 가정용 로봇으로 네.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전장 쪽에도 굉장히 사실 우리가 많이 몰라서 그렇지 B2B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LG전자는 이 IR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시장에서 별로 안 지금 알아주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2개로 가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 아틀라스와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큰 차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코딩을 통해서 네가 어느 좌표로 가서 어느 정도 높이의 물건을 어느 정도 좌표로 집어라 이걸 컴퓨터로 코딩을 해놓은 지금 그걸 따라가는 그렇죠. 수준이냐 지금은 아니면 그런 거죠. 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틀라스처럼 아틀라스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렇죠.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느 쪽으로 이제 따라가느냐가 가장 큰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정용 로봇은 조금 옵티머스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정해준 동선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는 자기가 생각 물론 뭐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네. 예, 이게 여기서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약간 LG전자는 현대차처럼 한번 이 구조적인 전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가 330억 불 매도사될 것이다. 이 경고의 이유는 뭐예요? CTA라는 게 있는데요. 그 CTA는 이제 커머더티 트레이딩 에이전시라고 해서 AI 알고리즘이 이제 자기가 혼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특징은 올라가면 계속 사고 떨어지면 계속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라인이 있는데 지금 S&P 기준으로 지금 한 6,900 정도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6,707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6,707포인트? 네, 그게 깨진다라고 하면은 기사 타이틀은 330억 불이라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800억 불까지 단기간에 급격하게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거를 부정하는 쪽은 없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긍정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리즘 특성상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사실 한 2,00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 기계적 그 알고리즘 매매가 워낙에 비중이 좀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 뭐 그런 내용도 봤어요. 텔레그램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자금의 80%가 다 그 알고리즘 매매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고 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AI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 변동성이 커진 거는 옛날에 비해서 확실한 것 같습니다. AI 버블 우려 또 온다면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 네. 이게 성경환대 이제 교수님 컬럼인데요. 앞서서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19세기 이제 미국 철도 버블, 그 다음에 2000년도 전에 닷컴 버블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AI 버블이 지금 있다라는 건 아니고 언젠간 올 텐데 오겠죠. 네. 이제 온다라는 이제 앞선 이제 철도나 미국의 이제 1873년도 대공황을 불러일으켰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철도의 과잉 투자, 중복 투자니까 이제 닷컴 버블과 철도 버블의 차이는 과잉 투자, 중복 투자, 그다음에 자본 지출을 한 후에 그거를 다시 걷어들일 때까지 시간.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댓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봤는데 뭐 상당히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뭐 지금 시기에 이제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사실 이것과도 좀 약간 오늘 이슈랑도 연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자본 투자가 사실 언제 이제 걷어들여서 이게 수익으로 가져갈지는 좀 미지수기 때문에 좀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빅테크들 돈 번다는 얘기도 좀 사실 하고 있어서요. 저거는 예. 자, 이혁원 위원장. 뭐 이건 좀 짧게 가야 되겠네요. 150개사까지 상장 폐지 가능하다.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네네. 발표하는데 이제 어떤 기업들 퇴출을 시키겠다는 걸 오늘 발표를 하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150개 상장사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싹 다 상장 폐지해야 된다. 이게 좀비 같은 기업들. 이 얘기는 뭐 우리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였어요. 네. 자, 오늘 이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죠. 네. 빅테크 4인방 올해 이제 자본 투자 1,000조 원 넘긴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몇 개의 기업이 일단은 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골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내 돈 갖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빌려서 투자를 한다.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알파벳, 오라클 등 거대 자본 투자 위해서 이제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시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언제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자도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AI 인프라 투자에 2천억 달러, 막 290조
투자를 한다. 자본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일단 시장 예상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실적 발표 때 단 한 가지 단어로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집니다. 시장 기대치 대비. 만약에 뭐 적자를 내더라도 기대치 대비보다 좀 적게 나오면은 주가가 좀 안 떨어지고 네. 큰 수익을 냈어도 기대치 대비보다 좀 떨어지면은 이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더 많은 돈을 올해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1,420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오고 매출이 작년 매출이 1,420억 달러였었는데 올해는 24% 성장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15% 급락한 이유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고요. 뭐 일단 빅테크 4개사 합쳐서 7천억 달러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0조 원이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60% 정도 이상 증가를 한 부분이라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이 마지막 줄에 모든 어떤 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이스라엘 각자 봤을 때 그 나라의 GDP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엄청난 금액이죠.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MS 봤을 때 이게 뭐 사실 뭐 엄청난 뭐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 우려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버는 것보다 뭐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를 더 한다고 그러니 언제까지 저렇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생길 뿐더러 저렇게 투자했는데 돈 못 벌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서 이제 뭐 철도 버블과 비슷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치킨 게임이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도 버블 때도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다 파산을 하고 나서 JP 모건이나 뭐 제이길도 이런 쪽에서 파산한 기업들을 싹 다 사죠. 싹 다 인수를 해갖고 헐값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도 시장 이거 장악했죠.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빅4라고 하잖아요. 지금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인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픈 AI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상장 준비 중인데 약 네. 5천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5천억 달러면 지금 하이닉스보다도 조금 더 비싼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5천억 달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하반기 AI 분위기 최고 그럴 수 관건이라고 보시면 있어요.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못 미친다고 그러면 네. 힘 빠질 거고 네. 예. 더 받는다고 그러면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요거하고 메모리하고 조금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보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알파벳이 이제 200억 달러 그 규모 무보증 선순위 채권 발행한 거 이게 좀 약간 키포인트긴 한데요. 무보증 선순위 채권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난 니네한테 돈을 빌릴 건데 담보는 없어. 대신 니네 돈을 제일 처음에 갚을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채권을 발행했고 요 밑에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 도입을 알파벳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를 언제까지 해서 이 시장을 장악을 할지는 우리도 모르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맞습니다. 네. 계속 AI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라클, 메타도 굉장히 좀 많은 양의 좀 채권을 좀 발행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 장 갈까요? 네. 이제 이 규모를 이제 어떤 표로 준비를 한 건데요. 4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추이인데 작년이고 올해 이제 예상인데 600빌리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뭐 엄청납니다, 진짜로.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반도체 뭐 엔비디아, 뭐 GPU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드 쪽, 반도체 쪽으로 상당 부분이 오기 네. 때문에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니네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말고 말든 일단은 간에. 많이만 사라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래서요.
뭐 위원님 밤사이에 다른 주식들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는데 물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4 공급망 우리는 뭐 준비가 다 있고 이미 양산 체제 다 돌입이 돼 있다라는 걸로 10%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근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이 3자 구도에서 마이크론이 HBM4 공급망 배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나쁜 건 아니죠. 엄밀히 그쵸? 얘기를 하면. 근데 밤사이에 혼자 10% 올린 이유는 뭐 나름대로 또 남은 나눠 먹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초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확인하고 들어갔거든요. 오늘 시장도 한번 반도체 쪽 좋은 시장 네.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리마켓에서도 소부장도 괜찮고 물론 뭐 마이크론 오른 거 생각을 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오늘 아까 뭐 프리마켓이긴 합니다. 오르는 폭은 뭐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긴 하던데 어쨌든 보시죠. 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오늘 저 관심주 가보도록 할까요? KT알파? KT의 계열사는 맞을 테고 네. 되게 낯선 회사인데 네.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하는 일이 3개가 있습니다. 이제 홈쇼핑,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서 KT 알파 쇼핑, 홈쇼핑 국내 최초 사업자로 이게 이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국내 최초 홈쇼핑이에요? KT알파가?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프티쇼라고 어떤 거냐면 B2B인데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에서 주고받는 건 이제 뭐 B2C가 아니면 C2C 이런 게 될 텐데 그렇죠. 만약 은행 같은 데서 이제 문자가 옵니다. 이번에 신규로 무슨 통장이 나왔는데 이 통장 개설하시면 뭐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장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이 KT 알파가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얘네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 기프티콘과 관련된 회사만 거의 한 30군데 정도 되는데 어떤 구조냐면 스타벅스에서 싸게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사와서 이제 뭐 신한은행에서 만약에 이거 쏜다 그럼 걔네들한테 그 신한은행 좀 비싸게 좀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모바일 기프트쇼고 이게 상당히 좀 알짜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KT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그럼요. 회사가. 뭐 네. SKT니 네. 뭐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기프티콘을 쏠 때 KT 알파를 통해서 그 정도로? 거좀 다 하면 시장 장악력이? 네. 다른 대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콘텐츠 유통 같은 거는 영화나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요. 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이제 판권을 갖고 있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442억 나왔는데 시총이 지금 2,400억대예요. 와, 야, 이거 너무 반영이 안 된다. 네. 지금 시대에 좀 약간 뭐 어떤 하이테크적인 느낌이 안 나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나름대로 알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차트 한번 볼까요? 되게 알짜 기업인데. 주봉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위쪽에서 좀 많이 밀려 있다는 이제 특별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서 좀 많이 밀려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뭐 저점 좀 지켜주고 있고 여기 한 6,000원대 초반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틱한 성장을 회사가 아니지만 되게 알짜 회사인데. 작년에는 엄청 많이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네. 뭐가 있었나? 하여간 이게 되게 좋아하는 분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회사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은 리스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잘한 금액들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네. 네. 어쨌든 되게 알짜배기 회사를 또 하나 좀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네. 어제 5,500도 돌파를 했고 삼성전자도 18만 원 거의 뭐 다 와갑니다. 네. 작년 6월 두 번째 거래일이죠. 6월 4일 날 딱 절반 지수였었거든요. 2,750. 근데 딱 작년 6월 4일 이후로 이제 뭐 몇 개월 만인가요? 8개월 된 거죠, 뭐. 네, 8개월 만에 딱 2배가 올랐는데 일단 지금 풀이장에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어제 이제 미국장 보면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7%까지 올랐다가 사실 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같은 장에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 이제 미국장 떨어진 이유가 어제
모건 스탠리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융주들이요. 그렇죠. 일단 이 AI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떨어졌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이제 부동산 이쪽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산 관리를 AI가 이제 대신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수를 견인을 하는 것과는 업종과 종목군들과는 뭐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잘 끝나야지 이제 연휴가 즐거운데 잘 끝났으면 좋겠고 뭐 나름대로 잘 끝날 것 같긴 합니다. 네. 저게 소프트웨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AI가 이제 기존 전통 산업을 이제 잠식한다라는 이 우려. 금융하고 이제 부동산까지 왔고요. 자산 쪽 뭐 투자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잠식하는 산업들이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글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장에서 나온 게 이제 뭐 암 진단에 이런 거는 뭐 완벽하게 이제 AI 쪽에 장악을 했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세무 회계 쪽은 이제 사람을 안 뽑는다라고 할 정도로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해도 거의 다 이제 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얘기를 했던 뭐 자산 관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딱히 이거다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없긴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다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은 되겠죠. 근데 네. 지금 당장은. 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좀 오늘 어제 우리 시장 급등한 거하고 오늘 뉴욕 시장이 급락을 한 부분들하고 이게 아니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쪽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오늘 되게 하루 종일 찜찜해하실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직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종목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곧버스 거래량이 폭발했다. 이거 2배 레버리지 인버스 아니에요? 곧버스가? 거래 대금이 아니라 이제 거래량에서 어제 1위, 2위가 다 하락 베팅하는 상품들이 일단은 1위에서 전체 시장에서 문제라구나. 1등, 2등이 전부 다 이 시장 하락 베팅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뭐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가 어제 거래량 기준으로 1등을 차지했고 그냥 1배짜리가 2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야. 거래량으로서는 예. 1등, 2등이고 이제 거래 대금으로서는 아니죠. 근데 가격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 정도면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좀 올 타임에 오지 않았나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긴 하겠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게요. 참 근데 장이 떨어질 때 주식을 사고 장이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 되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물론 이걸 뭐 자기 포트폴리오에 뭐 대부분을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참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좀 약간 선수들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자, 수출 증시 호황의 내수주 실적 개선 기대감. 예, 요즘 실제로 유통이나 이런 내수주들이 되게 괜찮습니다. 이게 원래 타이틀이 호텔에서 돈 많이 쓴다. 그 돈은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그 타이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2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유통입니다. 유통. 네, 뭐 네, 롯데쇼핑, 이마트, 뭐 신세계 이런 그렇죠. 유통이 전체 1위고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레저, 호텔 이런 쪽에 이제 상위권을 이 내수주들이 싹 다 이제 장식을 한 상황인데요. 뭐 방산주, 뭐 2차 전지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2월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고 올해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2월달 기준 마이너스인데 지금 뭐 롯데백화점이나 뭐 현대백화점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 차트들 보시면 언제 이렇게 올랐지? 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너무 이게 반도체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그쪽을 참 주목해서 안 보신 분들이 많긴 한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달 들어서만 뭐 30% 정도 올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네, 네 번째 가보죠. 대신증권 자사주 4,900억 소각, 4,000억 비과세회당. 아까 풀마켓 보니까 거의 상한가더라고요. 뭐 대신증권이 이게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도 이제 부국증권, 신영증권 같이 좀 맞춰줬었죠. 일단 오늘 부국, 신영, 대신증권 세 개가 이제 시장을 좀 장식을 할 것 같은데요.
대신증권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총 자사주가 보통주 기준으로 1,232만 주입니다. 1,232만 주인데 그 중에서 300만 주 남겨놓고 932만 주를 소각을 하겠다. 대단하네요. 시총이 지금 1조 8천억인데 보통주가 3천억 정도를 이상을 이제 소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뭐 주당 EPS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원투가 있는데 603만 주가 있는데 원투 합쳐서 그거는 안 남기고 싹 다 소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300만 주는 왜 남기냐라고 이제 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300만 주 남기는 거 이제 그 중에서 한 150만 주는 이제 뭐 임직원들 어떤 보너스나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생각하겠죠. 나머지 150만 주는 절반은 그 우리 사주 쪽에 뭐 분배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한 번에 이제 소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6분기 동안 나눠서 분기 말에 이제 나눠서 소각을 하는데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20% 정도에 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증권만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 종목 하나만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다루진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그렇죠. 뭐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뭐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신영증권이고 그 다음에 부국,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런 순위인데 그런 관련주도 아마 오늘 굉장히 높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4천억 정도 비과세 배당한다는 것도 뭐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이제 그 감액 배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신증권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배당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신증권이 배당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배당만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 배당 기준을 확실하게 우리는 뭐 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발표할 때 그렇게 배당을 합니다. 네.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맨날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돼야죠. 네.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한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이게 쉽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넣어놓고 배당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연금도 있으시고 하니까. 대신증권이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대신증권으로 거래를 안 해도 대신증권 HTS를 안 쓰는 분은 주식 좀 한다는 분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좀 다 대신증권은 HT를 쓰시고 사이버스죠. 사이버스. 그리고 대신증권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부동산 개발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나이는 환남에서도 뭐 한 5천억인가요 수익 냈죠. 네. 아 거기도 여기가 시행사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네, 거예요. 예. 뭔가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야 저걸 실제로 하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은 뭐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신영증권 같은 경우 52%인가 자사주가 되거든요. 비율이. 이렇게 대신증권 거기보다 좀 적은 데서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면 다른 데들 뭐 자이든 타이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요. 네. 네. 하여간 정말 우리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그 금융위원회 이 상패 관련된 개혁안 뭐 나왔어요. 이거 바로 들어가 보죠. 네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니까. 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뭐 이 이슈를 다룰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에 해당되는 기업들 뭐 최고 220개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주주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시행했을 때는 뭐 빚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그림자도 굉장히 크게 질 수 있는 부분이긴 맞습니다. 한데 220개 종목이 전부 상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뭐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지만 그걸 다 합치면 뭐 몇 조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지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지고 앞당겨졌습니다. 앞당겨졌는데 이제 시가총액 기준 앞당겨서 상향한다. 이게 이제 150억에서 200억, 200억에서 300억으로 이제 연마다 이걸 높이려고 했는데
2007년도 1월 달에 할 거를 올해 7월 달로 땡겼습니다. 이제 200억으로 바뀌는 거를 그다음에 2008년도 초에 할 걸 올해 말로 당겨서 내년 1월인가 하여튼 그 300억으로 하죠. 네, 300억으로 되는 것을 올해 말인가 내년 초쯤에 내년 초에 예. 당겨서 6개월씩 땡겼습니다. 당기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 신설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1,000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실주는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K증권도 800원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 일시적인 주가 부양이나 상장 폐지 회피 차단을 위해서 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어제 상한가 가거나 2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의 거의 상당수가 동전주들이었죠? penny 주식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1일서부터 이제 강화를 한 내용인데요. 7월 1일부터 주가 30일 연속 1,000원 미만씩 관리 종목으로 일단 지정을 한 다음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세 달이 아니라 90일 동안에 세 달이겠죠. 10일 연속 1,000원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1,000원 위로 올라온 합산일이 90일 동안에 30일이 되면은 이제 관리 종목을 풀어준다. 였었는데 지금은 45일 이상으로 이제 기준이 강화된 거죠. 강화가 됐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주가 띄우기로 퇴출 회피를 하는 걸 이제 차단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제 동전주들 많이 오른 게 결국 이거를 노리는 거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그렇죠. 주가 띄우기 하지 않겠냐라는 거. 예, 뭐 여하튼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정리매매 정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액면병합을 해서 액면병합해서 이제 뭐 그 액면가를 올리고 주식수를 줄여서 이제 가격을 올렸을 때 그것도 차단을 하는데요. 액면병합 가격, 그러니까 뭐 5,000원짜리가 뭐 4분의 1로 병합을 해서 이제 액면가를 높이는 거죠. 2,000원짜리로. 그러면 주가도 4배가 올라갈 테니까. 근데 그 액면가 2,000원 이하가 되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을 시킨다. 굉장히 좀 뭐 많은 신경을 좀 쓴 듯한 어떤 개정안이고요. 우리가 보통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그 사업 보고서 이제 보통 받을 때 반기 보고서 받을 때 거기에서 이제 자본 잠식이 나오면 연말까지 이제 온기까지 기다려 줬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반기 기준으로도 싹 다 그냥 그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시킨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번에 뭐 파두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풀려서 주주분들이 뭐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시긴 했었습니다만은 상장 폐지 심사 절차를 들어가면 뭐 짧게 들어가도 6개월, 보통 1년 이상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굉장히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줄여서 상장 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를 하겠다. 어떤 기업이 상장 폐지 요건이 돼서 거래소가 상장 폐지 시키려고 거래 정지를 시켰는데 A라는 기업이 우리 상장 폐지 될 만한 기업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 한번 받아봅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거래소가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원과 협의를 해서 좀 패스트 트랙을 좀 빠르게 좀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이제 어제 주가에서 나온 부분인데 역설적으로 이제 강력한 기업 입장에서 강력한 주가 부양책을 써서 오히려 이 동전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어제도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낙건론 중에 하나고요. 네. 뭐 무상증자나 뭐 자사주 매입 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업계에서 이제 가장 억울한 게 바이오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신약 개발 특성상 이제 뭐 장기간에 걸쳐서 적자가 불가피한데 그럼 우리들은 너무 이게 불리한 구조 아니냐. 다른 쪽은 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임상 통과할 때까지는 돈이 안 생기는 구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지적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뿐만 아니라 기술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이 아마 다 비슷한 입장이 될 거예요. 네. 네. 밑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나올 게 원고에 있습니다. 부실기업 퇴출은 당연한데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냐?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아니고요. 바이오 업계는 억울한 부분이 측면이 있는데 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 돈 버는 매출 기업이 100원 한 장 못 버는 기업도 있습니다. 매출이 100원이 만 원이 아니라 빵원인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 나름대로 시장에서
어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바이오 업계 중에 우리가 지금 동전주가 된 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서부터 동전주인 적은 없어요. 그 기업들이. 최소 1조에서 내려온 기업들도 있고 그렇죠. 몇 천억에서 임상 실험 실패하고 이미 시장에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거죠. 아마 그 회사 대표들도 우리 회사는 이거 지금 뭐 임상 실험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 될 가능성 없다라고 100% 판단하고 있는데 그냥 억지로 버티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좀비 기업이고 한계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런 네. 기업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런 기업들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서운한 말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몇백 원이었던 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뭐 몇만 원에서 다 내려온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억울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좀 전에 드렸던 질문,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 그 얘기도 좀 가볼까요? 네.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인데 왜 이렇게 이거를 갑자기 보통 뭐 하는 말로 쪼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매년 6월 달에 이 부실 기업들을 정리를 했을 때 지수를 재산정을 한번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36% 지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부실 기업들 다 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닥 부양책과 더불어서 사실 이 부실 기업들 220개가 만약 다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코스닥 그 시가총액이 8배 올라올 동안 8배 이상 올라올 동안 지수는 1점 몇 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몇십 %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빈자리를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백화점처럼 안 좋은 어떤 상품들은 다 빼고 거기에 좋은 종목군들로 채워 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속도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억울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억울한 기업들 우리 기업은 시가총액은 낮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서 뭐 동전주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여기 이제 비상장 주식 이제 KOTC라는데 상장 폐지 기업부에서 6개월 동안 거래를 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정식 종목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정식 종목에서도 좋은 어떤 가격대가 유지가 되면 코스피, 코스닥으로 다시 재상장한다. 이게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IPO 제도 개선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산다사잖아요. 이번에 정책의 네네. 골자가. 그러니까 많이 살리고 많이 죽이겠다.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그건데 이거는 이제 다사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되는 거고 다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낮춰서 좋은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상장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IPO라는 게 자금 조달해서 더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해 마중물을 네. 만들어주는 역할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IPO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또 그걸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과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거에 부합을 하느냐? 저는 그건 또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올드하죠. 예, 올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 시대에 맞게. 사실은 지금 증권사 상장 그 IPO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아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을 거요. 네, 뭐 일단 IPO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뭐 돈이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요. 네. 돈이 되는데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증권사들은 책임 안 지잖아요. 사실 근데 뭐 PPP만 IPO는 증권사가 하지만 상장 적격 심사를 하는 것은 뭐 또 거래소가 거래소가 또 하니까. 그래서 어제 금융위원회가 그 얘기 이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 뭘 갖다 붙였냐면 거래소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분명히 좀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당국도 잘 알고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데서 코인 그 60조 발행하는 그거 관리 못하는 거 보면은 감독 당국은 도대체 참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볼 거죠? 예, 동전주 급등 현상 그거 보면 되나요? 관심주를 바로 관심주 가면 되나? 예. 코웨이네요. 뭐 너무 좋은 회사죠.
이제 코웨이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분리과세 배당 하기 위해서 이제 코웨이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떠는 종목군들, 금융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다 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 배당 관련 기업들 최근에 급등 많이 했죠. 뭐 증권, 보험, 통신, 금융주주사들 다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업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년까지 이제 주주 환원율 이제 40%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코웨이는 이제 뭐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배당 기업 이제 뭐 분리과세 적용 가능한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현금 배당 우선 정책을 뭐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코웨이 하면 뭐 정수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침대를 에이스랑 시몬스를 이제 추월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에이스, 시몬스가 작년 총 매출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1위라고 하기 좀 힘든데 1위가 거의 코웨이가 지금 이제 비렉스 브랜드가 1위로 올랐을 것으로 뭐 예약을 해놨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이 부분들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웨이가 이제 약속을 한 부분은 이제 내년까지 매출 5조, 주주 환원율 40%, 분리과세 배당 요건 추진하는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 뭐 지금 차트도 좋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죠? 뭐 차트도? 관련주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그러네요. 자리를 굉장히 좀 잘 잡았어요. 기관 수급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만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어제 떨어졌다가 쭉 끌어올리면서 이제 그러게요. 고가권에서 마감한 게 상당히 좀 뭐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컵 손잡이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네. 작은 컵 손잡이 그러니까. 정도. 네. 에스프레소 잔 같네. 네, 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